그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가 줄었잖아요. 줄면서 전세도 약간 위축돼 있거든요. 전세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강세를 띠질 거라 못 보고 있고요. 하반기 되게 되면은 전세는 조금 더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30% 정도 낮게 이런 단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분양하셔야 돼요. 시장과 관계없이. 지금도 로또 분양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도요. 그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사셔도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선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미리.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빠르면 2026년이라고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 돼 있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고, 착공된지 알 수 없고, 실제 입주가 그게 얼마인가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 보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단지 그 물량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규모가 작다면은 미미할 거고요. 규모가 좀 크다면은 꽤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개 더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임대사업자 우리가 그 등록 하고 그게 이제 만료된 시점이, 비과세 시점 만료된 시점이 202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거든요. 그 두 개하고 겹치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됐냐가 일단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전세 시장은 원래 심세가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요. 원래는 시장에 이제 그 미리 진입했던 분들 있잖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역을 움직이면서 이제 전세 수요가 있고요. 또 하나 수요는 뭐가 있냐면은 새롭게 진입한 수요예요. 이제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외지에 들어오신 분들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시장에 이제 전세 수요가 형성되는데, 전세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누군가 그걸 매수하면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매수가 줄면은 전세 수요는 약간 줄어요. 그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가 줄었잖아요. 줄면서 전세도 약간 위축돼 있거든요. 전세가 위축되는 건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요를 그러면 활성화시키려면은, 이제 힘을 키우려면은, 새로운 수요는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의 압력은 높아져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작년 4, 3분기하고 올 이제 1, 4분기는 역전세 문제도 많이 몰려 있거든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지금 움직이는 수요보다는 새로 늘어날 수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강세를 띠질 거라 못 보고 있고요. 하반기 되게 되면은 전세는 조금 더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임대차 3법이 2024년 되면은 4년차 만기가 돌아와요. 그분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게 되면 약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은 어느 시점부터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가는 덜 올라가게 되면 계속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2017년의 정점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실수요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도 공급이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뛰어넘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임대차 3법 나올 때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전세가 매매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매매가 더 높게 올랐다고요. 근데 2017년, 18년 이후부터 그렇거든요. 이후부터. 그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요 과정이 뭐냐면은 상승의 후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의미거든요. 요 후반이 가다가 어느 순간 하락이 나오고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상승,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전세가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취득세 중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또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들어간다는 거의 뭐 힘들죠.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위축될 수 있잖아요. 시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을 돌려서오려면은 실수요자가 움직이게 하려면은 전세 수요가 도저히 집을 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 순간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순간까지 온 지역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지방의 어떤 소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분양가 올라가는 건 맞죠. 자재비 오르고 임금비 오르고 맞는데 제가 보는 분양시장을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분양시장은 재고주택 시장하고 따라가거든요. 재고주택 시장 나쁘면은 분양시장 같이 나빠져요. 시장이 나쁜데 물건 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으면 미분양 줄어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같이 가는 지수기 때문에 얘를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분양하는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양은 시장에 물건 사준 사람이 없는데 분양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분양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어떤 상승의 환경이 왔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시세가 5억인데 분양가를 6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건비 올라가지고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못해요. 만약 분양한다가 미분양하면 좀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시장 논리를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만들어요? 만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떨어지는 물건을 누가 만들어요? 아무도 만들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안정되거나 올라야 그 물건을 만들어낸다고요. 수익이 나니까. 시장 원래는 똑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어떤 사업장이 만들어져서 예전 분양가로 해서 예전에 했던 그런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땅을 싸게 해서 그 분양가 낮게 나온 단지들 있어요. 30% 정도 낮게 이런 단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분양하셔야 돼요. 시장과 관계없이. 지금도 로또 분양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도요. 강남에도 메이플 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건 분양을 하셔야 돼요. 로또 분양을 하잖아요. 그건 시장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 물건이에요. 근데 분양가가 같거나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위치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대책이 나왔잖아요. 어제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에 미분양 대책이 나왔어요. 중공업 미분양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 중공업 미분양 나온 지역들 가고 되면은 대부분이 분양가가 높거나 위치가 안 좋은데요. 위치가 안 좋은 데입니다. 그런 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분이 난 거거든요. 그 물건이 팔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물건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런 혜택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물건도 아마 팔리긴 팔릴 거예요. 네, 팔릴 건데 위치는 대부분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래서 뭐 좀 선별을 해야 되겠지. 만약 한다 그러면. 그래서 미분양을 그렇게 너무 이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맞게 된다. 상황 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실수요자가 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대구의 실수요자분들 그걸 사셔야 돼요. 사야 되는데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근데 그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야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죠. 취득세 때문에. 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공급이 엄청 많았잖아요. 대구가 역사상 가장 많았거든요. 작년부터 저는 대구는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시라 했어요. 투자자 말고요. 실수요자분들은 가격은 작년에 대구도 바닥이었어요. 큰 흐름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랐고요.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상태예요. 근데 올해가 그나마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실수요자분들은 하반기부터 대구도 물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대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매물량이 많은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대출 여건이 안 좋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시간이 과거보다 빠르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지만은 다시 뭐 하라 이렇게 되기는 조금 제가 볼 때 힘들다. 지금 또 그 특정 단지에는 이렇게 할인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거 안 사요. 못 사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그걸 실수요자분들 사셔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못 사는 거죠. 떨어질까봐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그 지금 시점인데. 근데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얘를 취득세 뭐 12.5%인가요? 내고. 그죠? 그것도 뭐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높은 수동도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그걸 열고 뭐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거기다 종부세 좀 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투자자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고 실수요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느리고요. 그 대출 환경이 지금 안 좋고 대출 금리가 느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느린 것 뿐이에요. 외곽이 아니고요. 대구 도심에 있는 중구나 이제 중심에 있는 거 사면 되거든요. 대구가 이제 지역을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동구도 중심에 있는 도심에 있는 동구가 있고 외곽에 있는 동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 지금 뭐 마피가 막 있고 이래요. 제가 마피가 막 1억 5천짜리도 있고 이래요.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올랐지만은 지금도 마피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사셔도 된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있어요. 내가 저 가고 싶어도 무주택자는 괜찮은데 1주택자분들은 늦게 안 팔리가 못 가거든요. 안 팔려서. 그런 단점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시장이 거래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위축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거래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소진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거래량이 그 지역에 누군가 살고 싶어서 산 거잖아요. 물론 투자자가 들어갔지만은 그 투자자가 들어가는 물건도 전세를 놓잖아요. 그 전세가 수요죠. 그래서 매매 수요든 투자 수요든 실수요든 결국은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거래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그 지역 수요예요. 그 지역 수요가 거래량이 제일 정확한 수요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같은 인구에도 인구가 비슷한 인구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대전하고 광주가 있어요. 광주가 142만, 대전이 144만인데 그 2만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광주가 더 많이 나와요. 그 광주가 전남에서 광역시에서 지역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역 수요를 전남 지역 수요를 많이 끌어와요. 근데 반대로 전남의 어떤 인구 대비 거래량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 뭐냐면은 전남 분들은 광주에서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 수요가 좀 더 많아요. 대전보다요. 그는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거잖아요. 특성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충북하고 우리가 강원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 나는데 거래량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지역의 수요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시피 거래가 수요거든요. 거래량을 분석하게 되면은 수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건 저의 비법인데 이거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알 수 있어요. 예. 수요가 적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거래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아니면은 앞에 내가 실수요를 많이 샀거나 아니면은 거래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거고 수요는 움직이는 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예측할 때 한 해 한 해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게 되면 그렇게 예측이 안 돼요. 수요가 한 해 한 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한 해 한 해로 예측해요? 수요는 크게 움직여요. 그게 크게 움직이는 게 뭐로 나오냐면 거래량으로 나옵니다. 거래량을 분석하게 되면 그 지역 수요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거래량을 보고 수요를 누적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 한 해 한 해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해를 저는 한 해 한 해 예측을 잘 안 하고요. 저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다 이렇게 예측해요. 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좋고요. 하반기보다 25년이 좋아요. 25년보다 26년이 좋다니까요. 지방은요.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누적 공급하고 수요도
모아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조금 길게 보는 게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